자, 229쪽에 보면 어림셈법이라고 있는데요. 어림셈법은 그 여러 종류의 현금 흐름이 있죠. 이거를 승수하고 수익률로 표시해서 그 크기만 갖고 투자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종류의 현금 흐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아까 배우셨죠? 현금 흐름을. 현금 흐름 뭐 있었어요? 현금 흐름이. 네, 현금 흐름이. 아니 저를 째려보면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해주셔야지. 예? 여기 지금 노란색 분필로 지금 표현한 애들 있죠? 얘들이 현금 흐름이잖아요. 이거 얘들을 승수하고 수익률로 표시해 가지고요. 그 크기만 갖고 투자 판단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할인한다 안 한다. 할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구한 이 수치를 가지고 그냥 활용하는 거예요. 거기 가시면 그래서 얘네가 여러 종류의 현금 흐름을 승수하고 수익률을 표시하니까 종류가 승수법이 있고 수익률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승수법이 있죠. 그렇죠? 자, 승수법에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총소득 승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승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여기 승수 있죠? 예, 승수 앞에 있는 애가 분모로 가는 거예요. 승수 앞에 있는 애가. 그럼 얘가 일로 가겠죠? 그럼 아까 얘네들은 무슨 투자액에서 나온 결과라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서 해줬잖아요, 이거. 얘들은 무슨 투자액? 그러면 여기 있는 분자가 이게 나온다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승수 앞에 있는 애 있죠? 얘가 일로 가니까 여기 무슨 투자액?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식을 스스로 완성을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여기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들어가겠어요?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일로 가니까 여기 이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얘는 그러면 무슨 투자액에서 나온 결과예요? 그 여기 지분 투자액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식이잖아요, 식. 그럼 식을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구별할 수 있으니까, 대입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 지금 안 적으셔도 돼요. 지금 그냥 이걸 이해를 하는 게 더 필요하니까. 우리 아까 저기 총 투자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총소득이 얘 지금 2억, 얘도 2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2억이잖아요. 계산은 얼마 나와요? 5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5년이라고요. 여기서 벌어들이는 이 수익 가지고 5년 동안 우리가 회수하면 이 돈을 다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있는 승수라는 논리가 이게 회수기간의 논리예요. 회수기간법에. 그러면 여기 있는 A 있죠? 지금 순소득이 얼마라고 우리가 계산했어요? 1억 4천. 이게 10억이잖아요. 계산하면 6.25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이거 회수할 때까지가 몇 년 걸린다는 거예요? 6.25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총소득 승수가 있고 순소득 승수가 있으면 어느 게 더 작아요? 얘가 작죠? 작은 이유가 수익이 크니까.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얘가 커야겠죠. 그러면 세전하고 새우가 있겠죠. 어느 게 더 크겠어요? 얘가 클 수가 없죠. 새우가 제일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새우가 당연히 수익이 제일 작으니까 공제가 남는 게 제일 작은 애가 쟤잖아요. 새우가 9,900이잖아요. 세전은 지금 1억 1,000이잖아요. 대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얘가 승수가 클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승수가 커진다고요. 이게 여러분들 기출이었다고요. 얘를 먼저 주는 거예요. 얘보다는 얘가 크다. 그럼 맞을 거 아니에요. 얘하고 밑에 있는 새우하고 비교했을 때 세전이 크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어? 그게 답이었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 요령을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답이 간단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승수에 대한 거는 다 회수기간의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자본 회수기간은 예를 얘기를 해요. 예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왜 지역신문 있죠? 교로 시작되거나 벼로 시작되는 왜 지역신문 있잖아요. 걔네들을 보게 되면 임대부동산에 투자하면 투자한 돈을 회수한 기간이 있죠. 자본 회수 기간을 중개업자들이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몇 년이라고. 그때 중개업자들이 쓰는 자본 회수 기간을 산출할 때는 예를 쓴다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회수 기간이 빨라 보여야지만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자는 틀리죠. 투자자는 예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렇잖아요. 최소한의 공시라고 경비는 공제한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회수기간을 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상 얘를 회수기간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네는 나중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식도 세울 수가 있고 혹시 나오면 계산도 가능하겠죠. 예? 예. 그러면 얘하고의 역수가 얘예요. 무슨 법이다? 수익률법. 그럼 뒤에 가면은 수익률법이라고 나와 있죠. 예. 거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총자산 회전율은 여기 있는 이 어림셈법에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재무비율에 속하는 애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역수가 수립되기 때문에 걔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준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얘하고의 역수가 뭐겠어요? 얘라고요. 그럼 역수니까 얘는 여기가 뭐가 들어가고 여기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뒤집어지니까 얘하고 얘하고 서로 무슨 관계다. 자, 승수하고 수익률 있죠. 유라고 개수는 역수라고 해요. 역수. 그러니까 승수는 지금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자본회수가 빨라지잖아요. 근데 수익률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서로 역수라고요. 얘는 작을수록 얘는 어떨수록 클수록. 그러면 얘하고 역수가 뭐가 되냐면 종합자본 환원율이라고 있죠. 그럼 역수니까 얘가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얘는 순수익. 이게 순수익을 순영업소득이라니까 이게 역수라고 역수 둘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종합자본 환원율이 만약에 총투자액이 지금 10억이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1억이면 몇 프로예요? 10%잖아요. 10%. 여기 수익률에 대한 것은 다 백분율이잖아요. 우리가 이자율 계산할 때도 다 분수에 대한 부분이 있죠. 예, 분수를 했었을 때 걔를 소수로 두지 않고 항상 곱하기 100을 해서 비율로 표시하잖아요. 백분율로. 원래 10분의 1을 계산하면 0.1 나오죠. 야, 너 10억 투자해서 얼마 벌었어? 0.1 벌었어. 그럼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100이 있어서 10% 벌었다.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10분의 1이라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얘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예요? 10이잖아요. 그럼 얘도 몇 프로? 10%죠. 얘네 둘의 조건에서 한쪽이 10이면 나머지도 10이어야 돼요. 10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한쪽이 10인데 나머지 하나가 10이 아닌 숫자로 나오면 걔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재작년 문제에서 그렇게 답을 유도했던 거예요. 출제자가. 얘를 10으로 줬으면 얘가 몇 프로 나와야 돼요? 10% 나와야 되는데 얘가 8% 나오면 답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요령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딱 떨어졌을 때 출제자가 얘네 둘을 같이 끼워줬을 때 숫자가 같으면 걔네는 맞는 애들이에요. 근데 한쪽이 숫자가 틀리면 걔는 틀리란 말이에요. 한쪽이 10인데 나머지 하나가 10이 아니면 걔가 답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좀 출제자가 왜 그런 식의 배열을 해주냐면 그래야지 1분 내로 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리를 아는 사람은 간단한 거고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일일이 계산을 다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계산도 안 될 뿐더러 뭐도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 정도는 얘하고 묶어서 알아야 돼요. 종합자본 환원율은. 이게 총자본 수익률이에요. 지렛대고에서 했던. 거기 나와 있는 세전 수익률이라고 돼 있고요. 지분 배당률 이렇게 표현하는 애가 있어요. 종합자본 환원율 밑에 가면은 자 지분 배당률이라고 돼 있죠. 이게 지분 배당률이자 이게 자기자본 수익률이에요. 지렛대효과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 있죠. 그게 이거예요. 자, 얘는 세전이 들어갔죠. 에? 무슨 투자액?
얘는 지분 투자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세전 현금 흐름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체 수익에서 발생한 걸로 빌린 돈에 대한 대가 주고 난 다음서부터 내 주머니로 들어온 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측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의 크기가 몇 프로인가.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거 얘하고 여기까지 요즘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승수하고 수익률은 서로 무슨 관계다? 역수예요. 그러면 종합자본 환원이 커진다는 얘기는 순소득 승수가 작아진다는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수익률이 커질수록 승수는 어떻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자본의 수익안이 빨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논리까지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231페이지 가면 기타 어림셈법이라고 단순 회수기간법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이게 승수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 나가는 회계적 이익률법 있죠. 그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률법.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거야. 그렇죠?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얘가 시험에 한번 등장한 적이 있어요. 얘는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릴 거 아니에요. 얘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릴 거 아니에요. 어림셈법의 가장 큰 단점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할인 기법 해봤었죠. 제가 여기다가 시간선 쭉 그어놓고 이거 다 연금의 현가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 이렇게 구해야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별로 표정이 안 좋았잖아요.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걔는 화폐 시간 가치를 감안하니까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얘는 그거를 반영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계산이 간편한 방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비율 분석법이라고 있죠. 이게 여러 가지 재무 비율을 얘기를 해요. 근데 출제자들이 출제할 때는요. 비율 분석법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출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재무 비율과 승수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묶어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묶어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주 활용이 되니까 구별을 꼭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얘부터 정리해 준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비율이 있어요? 자, 대부 비율에 보시면 얘가 LTV라고 그래서 론 투 밸류라고 돼 있죠. 여기서의 이 2라는 게 슬래시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L 오버 V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식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50%라는 얘기는 가치가 1억일 때 최소한 얼마? 5천만 원까지는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대부 비율은 무슨 비율과 연관성이 깊어요? 부채 비율과.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에 대한 크기를 우리가 산정하는 건데 얘가 50%면 부채 비율이 몇 프로겠어요? 얘가 50이면 아니 이게 전체가 100이잖아요. 100일 때 내가 빌려온 게 50이면 내게 50일 거 아니에요. 50분에 50 하면 얼마예요? 1이잖아요.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얘가 100%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가 50%면 얘가 몇 프로? 얘가 100%. 그러면 얘가 60%면 얘가 몇 프로? 빌린 게 60이면 내게 40이잖아요. 40분에 60 하면 1.5 나올 거 아니에요. 곱하기 100 하면 몇 프로? 150%.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커지면 무슨 비율도 커지는 거예요? 부채 비율도 커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여러분들이 박스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박스에 보시면 중간에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이 10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거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책을 좀 읽어주는 게 참 도움이 된다니까요. 어쨌거나 못 들은 체 하지 마시고 집에 가시면 진짜 복습은 해요?
복습하는지 안 하는지 조만간 확인 한번 해볼 거예요. 선생님 겁나서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야, 이거 진짜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예? 제가 이게 지금 보충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뭘 별도로 해드리는 것도. 제가 수업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잡혀 있어가지고 시간을 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합격은 시켜야 되잖아요. 예? 저도 제가 강의하러 다니면서 이 과목 때문에 뭐가 잘못됐다는 소리는 안 들어봤는데 저도 전통이 깨지면 곤란하잖아요. 예? 아니 이거 학원 전통도 있고 그죠? 강사의 전통도 있고 그럼 큰일 난 거예요 지금. 그 뭐 남아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공부는 한다 그러는데 집에 가서 공부하는 게 아주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쉽지 않아요. 솔직히 해서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되잖아요. 애들 오면 애들 또 저기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 쓱 받고 저녁 시간 되면 뭐 또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이 하다 보면 좋아하는 드라마 할 때도 됐어요. 그럼 볼 건 또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다가 잠깐 짬을 내갖고 동영상이라도 볼까? 틀어만 넣는 거죠. 틀어만.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라도 듣겠다고. 그러다가 바닥에 앉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은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켠에 걱정은 조금 되면서도 무슨 생각은 해요. 내가 아직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갖고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학원 올 때마다 고민하죠. 오늘 갈까 말까 뭐 이런 거. 고민하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학원 앞인 거죠. 그래갖고 아는 사람 만나서 우연히 같이 올라온 거죠, 여기. 근데 모든 학원이 지금 다 그래요. 걱정인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올해 하여간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보는데, 그래도 어쨌든 되기는 돼야 되니까 얘는 정리해야 돼요. 부채 감당률이라고 있죠. 예? 예. 별표 일단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을 잘 보시면 돼요. 부채 감당률의 의미가 뭐냐면 융자 상환 능력이에요. 자, 그럼 융자 상환 능력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아니, 융자 상환 능력이 커야 좋을 거 아니에요? 상환 능력이. 융자 상환 능력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익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갚을 여력이 충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1보다 커야 된다고요. 얘 공식이 저기 보면 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현금 흐름 안에. 그쵸?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 공제하면 세전 나오잖아요. 그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 그게 부채 감당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벌어들이는 이 수익으로 이거 감당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부채 서비스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죠? 근데 내 순영업소득이 120이에요. 그럼 100분의 120이면 1.2죠. 1보다 크죠. 그러면 이걸로 이거 갚고도 20만 원이 남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100인데 얘가 80이에요. 그럼 100분의 80이면 0.8이죠. 1보다 작죠. 그러면 이걸로 이거 갚을 수가 없죠. 마이너스 20이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커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보다 작으면 원리금을 상환하기에 부족하다는 의미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잘 쓰는 편이라고요. 그러니까 구별은 꼭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채무불이행률이라고 있죠. 옆 페이지에. 자, 그러면 채무불이행률이라는 게 있을 때 이걸 다른 말로 손익분기점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채무 불행의 가능성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겠죠?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작아야 돼요. 얘는.
자, 유효 총소득이 100인데 영업경비가 20이고요. 얘가 30이에요. 그러면 100분의 50이죠. 100분의 50이면 계산하면 0.5죠.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작죠. 이걸로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가 100인데 얘가 120이고 얘가 30이에요. 그럼 100분의 150이니까 1.5죠. 1보다 크죠. 이걸로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럼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률은 1보다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영업경비 비율이라고 있죠. 영업경비 비율이 작년에 한번 계산하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비율 중에 보면 생산성 비율이라고 있어요. 생산성 비율 안에 들어가는 게 공실률이라는 게 있고요. 영업경비 비율이 있고요. 소득 비율이 있을 때 일단 제목만 놓고 판단하자고요. 공실률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영업경비 비율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소득 비율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클수록 얘네들은 작을수록 생산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전체 의미는 이렇다는 얘기고 작년 시험에는 이걸 계산하라고 나온 거예요. 이거를. 그럼 얘는 원래는 조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죠. 네, 이거를 비율로 우리가 계산하라 이런 논리가 되는데 그럼 틀림없이 이걸 줬을 거 아니에요. 총투쟁을 주고 그리고 계산하라고 그랬을 때 요 조소득은 가능 조소득을 쓸 수도 있고 유효 조소득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조건에서 줘요. 얘를 사용하라. 그럼 얘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걸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준 거예요. 일단 식 정도만이라도 구별을 해주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 있죠.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DTI라고 Debt to Income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소득에서 뭐가?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죠. 그거를 표시하는 경우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득분의 뭐라는 얘기예요. 갚아날 데트라는 게 원리금 얘기예요. 그죠? 이거. 그러면 만약에 이 비율을 40%를 줬잖아요. 40%를 주면 내가 연소득이 1,000만 원이면 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이 400만 원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서 갚아나갈 원리금이. 근데 얘를 50%를 주죠. 그러면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1,000만 원일 때 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이 500만 원을 넘어설 수 없다는 얘기는 융자 규모가 더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융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죠? 자, 거기까지 하신 거고요. 이제 앞으로 돌아오셔서 224페이지 가시면 이제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얘네는 이 현금 흐름이 무슨 현금 흐름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새우. 에? 새우 현금 흐름 기준이니까 우리가 유출을 판단할 때 다 지분 투자의 기준이라고 아까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네? 네. 괜찮아요. 뭐 이렇게 듣고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지나도 우리는 또 금방금방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시험장에 들어갈 때쯤 되면요 아주 많이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가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올 하반기에 크리스마스 있죠. 예, 그때쯤 되면은 다 잊어먹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야, 내가 이걸 다 집어넣다 보면은 이게 용량이 이게 터지는 거 아니야? 걱정 전혀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다 잊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망각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잊어먹을 수 있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돼갖고 한 번에 이 바닥을 뜨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괜히 이거 또 내년까지 연장해서 들어가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거.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재수, 삼수 막 이렇게 늘어가죠. 삼수 정도 되면요, 주변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저쪽에 가서 배운 게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한 번에 될 때 떠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기 서울에 어디 가면은 N수생도 있어요. 깊이가 측정이 안 되죠, 거기는. 그렇죠? 옛날에 아마 한 9번 정도 떨어진 분이 한 분 있었죠? 9번? 그러니까 그분은 거기 어느 학원 원장님이 집에 한번 놀러 가봤는데 중개사 시험에 살아있는 역사라고 그랬어요. 교재가 1회부터 9회까지 쫙 있으니까 그 양반은 등록하면 책도 안 산대요. 강의에 들어오면은 뭐 거의 필기나 이런 게 없고 팔짱 끼고 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탕에 들어가면 앉아가지고 눈 감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쭉 있다가 근데 주로 이제 논쟁은 법과목 선생이라 주로 논쟁을 하고 학개론하고는 얘기를 잘 안 하고 뭐 이렇게. 근데 모의고사를 안 봐가지고 깊이는 알 수가 없대요. 모의고사는 안 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끌고 왔던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분이 소식이 끊긴 건데 이게 맘먹기 나름인 거예요. 예전에 이 시험이 2년마다 한 번 본 건 아세요? 이게 경년제에서 1년으로 바뀐 게 IMF 터진 직후에 그때 실업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걸 줄이자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게 매년 보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11회 때 학생들인가? 10회 때 그 학생들이 고생했었어요. 왜냐하면 시험 기간이 갑자기 확 그 바람에 고생 많이 했죠. 그 양반들이. 그래서 그때 예전에 보면은 한 9회인가 때까지는 2년에 한 번씩 봤을 거예요. 그 만약에 7, 8, 9 3번 떨어지게 되면 6년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떤 처녀가 처음 도전했다가 이때 다시 등장했을 때 그때 애가 둘 생긴 엄마가 돼서 등장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는 지금 난 거죠. 매년 보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매년 보는 것도 잠깐 깜빡하면은 한 3, 4년 가는 거는 쉽게 가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이때 시작했잖아요. 이때 시험 보잖아요. 여기서 1차만 됐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2018년 10월로 또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일단 횟수는 몇 년이에요? 3년 가잖아요. 2016년에 들어온 사람들은. 작년 11월에 온 사람들은. 그죠? 근데 여기 와서 불행하게 이게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넘어가면 이때가 불안하긴 불안해요. 이때 월드컵도 있어가지고 축구 좋아하는 양반들이 이때 좌죽을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넘어서 2019년 16이 되면 여기서 또 불행하게 1차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럼 한 4, 5년 휙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깥 양반하고 협의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어? 그러니까 나중에 점포 알아보러 갈 때 꼭 나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고. 미리 암시를 줘야 돼요. 냅두면 혼자 알아보러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만 알아보면 관계가 없는데 뭐 조치원이나 어디 대전이나 막 돌아다니다고요. 목 좋은 데 받았다고. 그 계약금이라도 지급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이거 돼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이거. 그리고 혹시 집에 수험생을 둔 자녀가 있을 때 수험생하고 그런 내기하면 안 돼요. 내가 합격하면 너도 S대 갈 거야. 뭐 이런 식의 그 옵션을 걸게 되면 본인이 먼저 쓰러지는 거예요. 옵션에 걸려갖고. 아니 실제로 그래가지고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회복이 됐냐면 학원에서 아들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이만저만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아들이 병원에 가서 엄마의 손을 붙잡고 간곡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시험에 관계없이 나는 S대 갈 수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말라고 간곡하게 얘기해가지고 간신히 퇴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양반이 퇴원을 안 하려고 그런 거죠.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건
감안해서. 그러니까 이따 하나라도 빨리 해가지고 합격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좀 있으면 여러분들의 모의고사 보면은 그게 이제 실체가 나올 거예요. 현재 어디에까지 와 있느냐가. 그런 부분에 절대로 낙담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모의고사 보면 몇 점 맞아야겠어요? 예? 그냥 다 틀려도 돼요. 그냥 한 2개 맞아도 되고 3개 맞아도 돼요. 그러니까 점수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 가서 만약에 70점 맞아왔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죽이니 살리니 그럴 거 아니에요. 60점 맞아오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맞으면 합격이잖아요. 이거 맞으면.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중개사 학원에서의 모의고사 점수는 아무도 몰라요. 비밀인 거예요. 박한 양반은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르는 거죠. 합격할 때까지.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은 배우자 참관 수업이에요. 뒤에 앉혀놓고 쫙 그러면 집중력도 높아지고 질문하면 대답도 잘 나오고 꼭 한번 시행해보고 싶은데 반발이 심해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 세우하고 있고요. 얘 화폐 시간 같이 고려한다 안 한다? 예, 고려하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얘네 종류가 자,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해야 하네요. 고려하겠죠. 여기다가 얘도 하나 있어요. 현가 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회수기간법이라고 했었죠. 회수기간 안에 보면 단순 회수기간법이 있고 현가 회수기간법이 있는데 얘는 제목이 뭐예요? 현가니까 현금 흐름을 얘는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얘까지 포함해서 할인 기법을 선택하라 그러면 4가지가 일단 있는 거예요. 이 기법 안에는 이렇게 3가지가 있고, 예? 그래서 얘를 이게 순수 내연이라고 그래가지고 4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지선다네요. 여기 말고 다른 애가 들어오면 걔가 답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2번인가 또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지문으로도 활용하니까 구별은 해 주셔야 돼요. 그 순형가법에서는 얘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얘는 이걸 기준으로. 얘는 내부 수익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순형가라는 것은요. 유입의 현가합에서요. 유입의 현가합하고 유출의 현가합을 서로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얘들. 이게 여기 보면은 차감하는 걸로 돼 있죠. 예, 이 차감이라는 표현이 없다 그래서 틀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틀리게 준다 그러면 얘가 현가인데 내가로 주면 틀리는 거예요. 이 현가가 현재 가치의 준말이죠. 예.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요. 얘네를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부 수익률은 얘네 2개의 크기를 같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얘는 뭐를 해서 빼서, 얘는 뭘 해서 나누기 해서, 얘는 같게 해주는 할인이라는 거. 자, 그럴 때 자, 만약에 유입에 대한 게 유입이 1100이고 유출이 1000이라는 가정이 주어져 있을 때 단일 투자일 경우 있죠. 하나의 투자일 때 모든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면 얘가 1보다 크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 요구술보다 크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자, 유입이 1100이잖아요. 얘가 얼마고? 1000. 그럼 얼마 나와요? 100.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1.1이니까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수년가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수익성 지수가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라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투자일 때, 하나의 투자일 때는 모든 투자의 결과가 다 똑같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라고 그래요. 그죠? 상호 배타적인 투자일 때는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제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단일 투자일 경우에 수년가가 0일 경우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 돼야 안 돼요? 얘가 0이면 얘가 1이 돼야 안 돼요? 아,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란 얘기라고요. 얘가 1000이고 얘가 1000이죠. 그러면 빼면 남는 게 뭐예요? 0이잖아요. 그러면 1000분의 1000 하면 1이잖아요, 1. 그죠? 그러니까 얘가 0이면 얘가 1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네 둘이 같을 때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거를 갖게 해주는 애잖아요. 유입하고 유출을. 그래서 얘가 수년가를 뭐로 만들어주고 0으로 수익성 지수를 뭐로? 네,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0이면 얘가 1이고 얘가 0보다 크면 얘도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수년가법에 있었을 때 그 밑에 가면 그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있죠. 거기 그 개념에 보시면 수익성 지수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눈 값이라고 돼 있죠. 수년가가 부의 증대의 크기를 알려주는 반면에 수익성 지수는 투자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투자 규모가 크면서 효율이 낮은 투자의 경우 수년가는 크지만 수익성 지수는 작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교재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수년가법을 이용해서 투자 판단을 하게 되면 얘는 투자 규모의 차이가 구별이 안 돼요. 0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유출이 10억이고요. 유입이 11억이에요. 그러면 11억에서 10억 빼면 남는 게 1억이죠. 0보다 크죠. 그럼 투자할 수 있죠. 자, 유입이 101억이고요. 유출이 100억이에요. 남는 게 1억이죠. 역시 0보다 크죠. 그럼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억을 투자해서 1억 번 거하고 100억을 투자해서 1억 번 거는 차이가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차이가 여기서는 구별이 안 돼요. 왜? 0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근데 수익성 지수를 대입을 하면 얘는 유출이 10억이잖아요. 유입이 11억이니까 10분의 11 하면 1.1 나오죠. 100억이고 101억 하게 되면 얘는 1.0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수익성 지수를 대입하게 되면 얘가 크고 얘가 작죠. 그러니까 투자의 효율성을 놓고 보게 되면 초기 투자 규모가 작을수록 수익성 지수가 더 크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투자 규모의 차이를 구별해 주는 것은 수년가법이 아니라 무슨 법을 통해서? 수익성 지수를 통해서. 그래서 수년가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게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거기 225쪽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가면 단가로 이번에 수년가와 기타 모든 판단 지표가 동일할 때 초기 현금 투자가 작은 사업일수록 높은 수익성 지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갔을 때 그 내부 수익률 있죠. 거기 개념이 있죠. 개념에 보면 이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얘기할 때 그 밑줄 치면 되죠. 수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뭐로? 1로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그러면 수년가법에서는 얘를 현재 가치로 전환하려고 그러면 할인율을 써야겠죠. 얘는 할인율로 못 쓰겠어요. 할인율로. 얘 요구 수익률 써요. 얘는 할인율로 못 써요. 얘도 요구 수익률 써요. 그럼 얘는 할인율로, 얘는 내부 수익률 써요. 문제 아시겠죠? 왜 일단 그거 먼저 말씀드리냐면 수년가법하고 내일부 수익률법을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이론적으로 볼 때 우수해요?
얘가 일단 우수예요.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해 드리는데 거기 227페이지에 가면 중간에 양가로 3번에 보면 재투자에 대한 가정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뭐냐면 재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양가법이 우수한 이유를 재투자율을 기준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투자율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순양가법이나 내부승률법이나 재투자를 전제로 한다는 얘기예요. 단 여기 순양가법에서는 재투자율로 이걸 써요. 요구 수익률을. 근데 내부승률법에서는 재투자율로 내부승률을 써요.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한 투자 사업이 있는데 이 투자 사업에 한 10억을 투자하게 되면요. 한 1억 정도의 수익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의 내부 수익률이 10%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이제 사업 초기에 투자하려고 할 때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요구 수익률이 9%였어요.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 요구보다 크니까 여기다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1년 후에 재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매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위험의 크기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재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는 요구 수익률이 이게 11%가 된 거예요. 9%가 아니라. 근데 여기는 여전히 몇 프로? 10%. 그러면 재투자율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는 순영가법에서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죠. 재투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 이걸 그냥 그대로 재투자율로 쓰라는 거예요. 얘보다 작아도. 그럼 이론적인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투자를 우리가 하냐 마냐 할 때 판단을 할 때는 이 방법에 의한 판단보다는 얘가 더 합리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가 더 우수하다? 수영가법이. 그러니까 작년 여러분들 시험 문제의 답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재투자의 결정이 있을 때는 내부 수익률법이 얘보다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틀렸을 거 아니에요. 얘가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인식을 일단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수년가하고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재 보게 되면 228페이지 있죠? 뭐 이렇게 해서 쭉 뭐 수년가에 나온 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되고, 여기 문제는 뭐 이거밖에 없군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그 수년가하고 수익성 지수를 구하라고 그랬을 때 초기 투자액이 있고 이제 유입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기본서에는 없어요. 초기 투자액이 300이고요. 100, 100, 100 이렇게 주어지고요. 들어오는 게 630, 그 다음에 315, 420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기출이 이제 이런 형태로 물어본 거예요. 기출이. 여기 보시면 초기 투자액이 쭉 주어져 있죠. 내년에 이제 현금 유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내년에 이제 현금 유입이고 금년에 이제 지출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미래 가치니까 현재 가치로 바꿔야죠. 그래야지만 얘하고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입에서 유출을 차감하면 수년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계산을 할 때 얘를 5%를 줬잖아요. 원래는 얘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6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도 같은 논리로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5% 줬으니까 이거 떼면 되죠. 그럼 600이죠. 이거 떼면 300이죠. 이거 떼면 400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할 필요가 없다고요. 600에 10%면 60이죠. 600에 5%면 30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맞춰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령을 알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바로 뚝뚝뚝 하면은 금액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 하나 정도만 계산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를 잘 봐야 돼요? 할인율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한 번은 5% 이렇게 줬었고 얘를 10%로 출제한 적도 있어요. 10% 출제했을 때는 얘를 660으로 줬다고요. 그럼 띄면은 그냥 60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요령을 조금 익숙했다고 생각하니까 숫자를 좀 바꿔서도 주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실전에 들어가면 할인율의 의미도 꼭 봐야 돼요. 그리고 그때 밑에 제시된 금액이 있죠. 그걸 한번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맞아 떨어지면은 1분 내에 빨리 계산이 가능해요. 정상적으로 계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수년가하고 수익성 지수 계산하러 올 때 복잡한 내용 같으면 뒤로 빼버리면 되고 간단한 논리일 것 같으면은 풀 수도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령을 가서. 그냥 주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배열을 조금씩 해줘요. 그 240페이지 있죠. 240페이지 가면 상단에 문제 7번 있죠. 예? 거기 보면 초기 현금 지출이 있고 말기 현금 유입이 있죠. 근데 할인율이 몇 프로래요? 7%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240페이지 가시면. 자, 그러면 말기 현금 유입이 7,490이죠. 근데 할인율이 7%잖아요. 77이 49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7,000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C에 가면은 3,210이잖아요. 그렇죠? 37에 21이잖아요. 이게 얘는 3,00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씩은 이렇게 맞춰줘요. 단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할인율하고 밑에 나와 있는 그 흐름하고는 꼭 비교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아, 그래서 야, 이게 바로 떨어지는 거구나. 그러면 바로 제압해버리면은 바로 수치가 나올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밑에 가면은 8번 문제 있죠. 거기 보시면 승수하고 승률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죠. 거기 1번에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세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이라고 돼 있죠. 그럼 얘는 틀렸죠. 왜? 세후하고 세전은 지분 투자액이지 총 투자액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3번에 가도 순소득 승수 있죠. 지분 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눴다고 돼 있죠. 순영업소득,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은 무슨 투자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총투자액. 그러니까 지분 투자액이 당연히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 옆 페이지 가서 4번 지문에 보면 세후 현금 흐름 승수라고 돼 있죠. 세후 현금 흐름인데 총투자액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잖아요. 얘는 무조건 지분 투자액이 되잖아요. 지분 투자 수익률은 순영업소득을 이렇게 나오니까 틀린 거잖아요. 얘는 총투자액에서 나온 결과니까 지분에 대한 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을 2번을 준 거예요. 세전현금 흐름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세전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에도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구별할 수 있는지 총투자액과의 관계인가 지분 투자액과의 관계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때는 그냥 설명해 주는 건 아닌 거예요. 다 인용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고 이거를 반복을 해서 또 출제해 주니까 구별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간단한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답을 쉽게 찍을 수가 있어요. 9번 문제 같은 경우도 거기 4번 문제 가시면은 9번 문제 4번 지문 가시면 어림셈법 중에서 순소득 승수법의 경우 있죠.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의 시간이 짧다라고 돼 있잖아요. 틀렸을 거 아니에요. 승수는 아까 클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작을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작을수록. 그러니까 그 의미만 알아도 답을 그냥 쉽게 맞출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투자론이 절대 어렵진 않아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해주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시면 점수는 뭐 금방금방 맞출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뒤로 넘어가셔서 금융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또 잠깐 쉬었다가 정리하시죠.